지난 한 주 동안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헬로티비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한 주간 이슈를 알기 쉽게 자세히 풀어주고 또 짧은 뉴스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직접 취재한 기자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뉴스콕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송국혜 기자와 구지영 기자 그리고 표영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먼저 방송 나갔던 뉴스 보시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경남 학생 인권조례안은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연대는 부결시킨 6명의 의원을 나쁜 의원으로 지칭하고 특히 반대표를 던진 2명의 민주당 의원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이들은 김지수 도의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려고 했지만 청사 출입이 막히면서 한동안 항의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이 본회의 상정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며 상임위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교육위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의장 직권상정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2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과 무소속 2명.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에서 이미 민주당의 이른바 이탈표가 나온 만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한 채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결국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네요. 예. 송 기자, 우선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참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결국 이제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네. 15일 저녁에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거수 표결로 조례안 부결을 결정한 건데요. 보니까 찬성이 3명, 네. 반대가 6명입니다.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오후 6시 25분까지 그러니까 4시간가량 이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한 이제 심의가 진행된 건데 네. 여기에는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간의 찬반 이 공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회의장은 뭐 사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게 교육심의위원회가 지금 이틀 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예.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또 이게. 맞습니다. 사안의 좀 심각성을 생각해서 좀 빨리 처리하면서 15일 저녁에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래 계획대로 끝났으면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강한 반발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부결이 됐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경남에서 추진된 게 이번이 3번째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이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부결됐고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입장이 좀 나왔죠? 네, 일단은 부결되자마자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먼저 보면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조성 교육적 가치는 끝까지 자기가 지켜낼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본회의 상정을 통해서 반드시 또 통과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다. 뭐 잠깐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2009년에 이 경남교육연대가 학생 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교육청 산하였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발의로 이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결국 그 당시에는 좀 시기상조였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발의조차 되지 못했고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당론으로 이제 반대 결정을 좀 했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상임위 문턱에서 막힌 경우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상임위에서 결론이 일단 나기는 했지만 찬반 측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소식이 네. 들려오던데 우선 뭐 찬성 측의 어떤 이런 반발이 네.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촛불시민연대, 그러니까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반대 의원이 6명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의원들을 상대로 이제 나쁜 의원이다 이렇게 지칭을 좀 하고, 특히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의원들을 향해 더 거세게 비난을 했는데, 이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김지수 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구하는 이제 입장문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 앞에서 청사 출입이 막히면서 또 한동안 또 항의도 이어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찬성 쪽에서는 이제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또 힘을 모았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이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결과를 두고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민주당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애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당론을 정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원래 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실 민주당이 다수 위원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주당 2명이 반대표를 던지니까 이제 민주당 책임론이 이제 나오는 이유고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반대 이제 표결로 본회의 상정까지 안 되니까 이제 시민사회하고 이제 진보 진영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는 거고, 거기 책임론을 이제 거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보수 진보로 나누긴 하지만 결국 이제 학부모 중심으로 했던 찬반이 갈리거든요. 근데 학부모 중심이면 이게 보수 진보로 뚜렷하게 가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사실 진보 계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론을 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탈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2명이 이제 맞습니다.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조금 책임론에 대해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민심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대응이 있겠죠. 네, 일단 앞서 그 상임위 부결이 된 상황인데 뭐 이제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제 아예 끝난 상황입니까? 사실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결된 안건이긴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다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58명 중에 3분의 1, 20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또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정해서 표결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민주당 도의원 중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뭐 다수 34명을 이제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이게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보니까 20명 동의를 사실 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지수 도의원이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상임위의 이번 심의 결과를 존중을 한다. 하지만 좀 안건이 다시 직권 상정해야 할 만큼은 뭐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인지는 좀 심사숙고해봐야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김지수 의장 같은 경우는 이걸 직권 상정하기에는 조금 또 정치적 부담도 또 네.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좀 힘들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또 본회의 표결 대결을 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여곡절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통도사 매표소를 통과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그늘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을 덮칩니다. 생각지도 못한 차량에 돌진해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령의 친정어머니와 함께 통도사를 찾았던 50대 딸이 숨지고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5살 김모 씨. 경찰은 고령의 운전자인 김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얘기도 하시고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사고 내용이 조금 가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 통도사 돌진 사고와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경남도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1147건에서 5년 만에 1660건으로 44% 늘었고 사상자도 42%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4월까지 588건으로 사고 건수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령에 따른 면허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처님 오신 날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인파를 덮쳐가지고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표 기자, 자세한 내용부터 조금 정리해 주시죠. 예,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이제 체험한 차량이 돌진해서 인파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매표소를 통과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이제 그늘에서 쉬고 있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행인들을 그대로 덮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차량 돌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뭐 이 사고로 고령의 친정어머니와 통도사를 찾았던 50대 여성이 이제 숨지고 이제 어머니는 아직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또 그 외에도 11분이 이제 중경상을 입은 상황인데요. 제가 사고 현장을 하루 뒤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뭐 신발이나 뭐 이런 유류품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75살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뭐 일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제 운전자가 엑셀을 밟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보다 세게 밟다 보니 과속으로 인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경찰도 이제 운전 미숙에 좀 초점을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표 기자가 말은 해주기는 했는데 이번 사고가 조금 좀 집중도 있게 저희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 2017년에도 창원터널 폭파 사고 당시에도 그때 운전자가 좀 나이가 많아서 또 굉장히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일단 지난 2017년 이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터널 폭파 사고 역시 이제 경남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고령 운전자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흔히 고령 운전자의 기준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데요. 뭐 경남에서도 해가 갈수록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이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뭐 예를 들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도내 고령 운전자가 15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19만 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뭐 덩달아 이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도 전체 17%에서 23%까지 높아졌습니다. 뭐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도 같이 늘어났는데요. 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147건이었는데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난해 기준 1660건으로 44%가 늘어났습니다. 뭐 이제 마찬가지로 사상자도 42% 정도 함께 늘어난 수치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고령 운전자가 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운전하면 반응 속도나 이런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사고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대책이 좀 필요한데 나온 대책이 바로 이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되죠.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제 끊이지 않으면서 뭐 연령에 따른 면허 관리가 이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뭐 면허 관리를 위해 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 적성 검사 주기가 좀 짧아졌고 교육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렇다 보니 이제 고령 운전자 자체를 줄이는 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가 이제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뭐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등 이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지난해 부산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좀 시행을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일단 지원하는 동시에 뭐 카드를 지급해서 각종 할인 혜택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8개월 동안 약 5,300여 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효과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셨으니 면허증을 주세요. 이제 운전하기 좀 힘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감정적인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을 보면 이렇게 면허증을 반납했다는 분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뭐 경남 지역에서는 아직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주위에서 듣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우대제로 이제 5,300여 명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로 인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이제 실제 뭐 시행 전에 비해서 40%다 줄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좀 확인이 되면서 서울은 지난 3월부터 이제 우대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 등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지금 도의회에서 통과한 상황입니다. 뭐 이제 하지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산조차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경남도 관계자와 좀 통화를 해본 결과 뭐 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의회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인 6, 7월에는 이제 우대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실제로 알아본 바로는 이제 오는 6월부터는 진주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해서 이제 경남 지자체 중 최초로 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 운전자 300만 명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합천군 청덕면의 한 양파 재배 단지. 이틀 전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잎이 뚫리고 끊어져 나가고 수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잎과 줄기가 크게 상하면서 양파의 성장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확을 한다 해도 원래 출하하는 크기에 반도 되지 않아 제값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잎이 성해 자랄 수 있는 양파도 곳곳에 상처를 입으면서 언제 썩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14일 오후 단 30분 동안 내린 우박으로 합천에서는 양파를 비롯해 200여 헥타르 이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액만 수십억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80%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20%의 자부담 역시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해 어쩌다 있을까 말까한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하는 농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쏟아진 우박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 기자. 14일 중부와 남해안 지역에는 사실 소나기가 왔어요. 14일 오후에는. 근데 이제 내륙 지역에는 우박이 내렸다고 하는데 농가 피해가 꽤 크네요. 네, 지난 14일 경남 내륙 지역으로는 이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으로는 이제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이게 한 지름이 2cm 정도 되는 우박이 한 30분 동안 마구 쏟아졌다고 하는데 특히 의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합천에 굉장한 농산물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합천에 한 200여 헥타르 정도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상되는 피해액만 해도 일단 제가 합천군 청덕면만 취재차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에만 해도 한 3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천군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수십억 대 예상이 된다. 이렇게까지 피해액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피해 이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요 정도 선에서 좀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피해액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령군도 옥수수 경작지 뭐 20여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좀 피해가 나서 안타깝긴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양파하고 마늘은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우박이 30분간 쏟아졌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피해가 컸을까? 근데 그거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우박이 내리면서 양파 성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뿌리 그리고 또 위로 이렇게 뻗어 있는 잎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박이 내리면서 이 잎을 전부 다 망가뜨렸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방문했을 때 잎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었고 다 끊어져서 이제 또 제가 한 이틀 뒤에 그 피해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더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성장이 아예 멈춰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잎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양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파들은 이제 우박이 내리면서 겉면이 전부 다 상처를 입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비 소식까지 들린다 하면은 거기에 병해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박 때문에 위에 이제 성장을 돕는 부분이 다 망가졌고 그래서 네. 성장이 안 되고 이제 살아 있는 것도 이제 상처가 나가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상품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피해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실 우박이 자연재해잖아요. 이런 네. 재해를 대비해서 이제 농민들이 이제 재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영상을 보니까 재보험 가입률이 낮아가지고 농민들의 한숨이 크다 이렇게 네. 깊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재보험료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재해보험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재해보험인데요. 재해보험은 가입 시에 80%라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률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농민이 아닌 저희가 들었을 때는 한 20% 정도 자기가 부담하는 거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해보험 자체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80%라는 보조금이 있어도 이 10,000평 정도 봤을 때 300만 원이 넘는 이제 보험비를 매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1년에 한 번인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 300만 원, 400만 원 내면은 좀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하시는 분은 사실 좀 드물어요, 농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일단 은행의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농가를 꾸려 나가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백만 원대의 어떤 보험비도 내야 되고 또 많은 비료들을 구입하는데도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일이 좀 잘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생기지 않을 거니까 요 돈은 조금 아껴가지고 다른 데에 좀 쓰자. 인건비가 또 높아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보험을 잘 들지 않으시는 분도 있었고 또 이 소규모 농가는 이렇게 좀 재해가 와도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좀 감수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연재해라는 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원래 네. 보험이라는 게 예상되는 부분은 보험 상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상을 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게 보험인데 자연재해는 이제 정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설마 나한테 발생하겠어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가입을 안 하시는데 근데 이렇다 보니 한번 이제 터지면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합천군에서는 피해가 이렇게 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현장에 직접 취재를 갔을 때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피해 규모를 계속해서 산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합천군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해서 이제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을 했고요. 또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품의 가치가 모두 떨어져서 농작물 폐기를 해야 될 시 이 폐기하는 데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한번 조금은 좀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선의 대책 마련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이 좀 안 나오면 이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이제 보험으로 보상도 받지 못하면 네.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조금 농민들을 좀 위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한 주간의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지역의 핫 이슈들을 선정해 뉴스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헬로 이슈토크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깊이 있는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 중국 텐진한 물류창고 폭발 사고를 계기로 부산항의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문제가 불거졌죠. 그간 마땅한 장소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9일 부산항만공사가 신항 진해구 운동 1단계 배후단지를 저장소 부지로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로 신항과 북항 각각 한 곳씩 모두 두 곳에 설치를 했고요. 네. 신항에는 운동 1단계 배후단지, 그리고 북항에는 간만부두 2번 선석 등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문제는 지난 2015년에 그 텐진항 폭발 사고로 인해서 크게 촉발이 됐는데, 환경부는 당시 텐진 사고를 계기로 중국 항만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각 기관에 통보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부산항 경우에는 약 18만 개 유해화학물질 처리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 네. 전혀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어떻게든 이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저장소 입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그 신항과 북항 그리고 양산안대로 컨테이너 기지 등을 세 군데를 이제 적합도 조사를 봤었는데, 결국에는 북항 간만부두 2번 선석과 또 신항 운동 1단계 배후단지 등 각각 신항과 북항에 한 곳씩 선정이 됐습니다. 예. 한편 항만공사 유해화학물질 사업소는 이제 저장소 입지가 확정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봤을 때 걱정되는 소식인 것 같거든요. 지역민의 반발 혹은 우려가 클 걸로 보이는데 정부 차원의 언급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라는 것은 그 우리 지역민이 봤을 때 혐오 시설 또 기피 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막 지역민들은 굉장히 꺼리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특히 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안전사고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그런 곳이니까, 예. 자칫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은 거의 초토화될 가능성이 꽤 높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민감한 이런 그 문제거든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님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 진행에 앞서서 인근 지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가 나서 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꽤 높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과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나 지자체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굉장히 면밀히 체크해가지고 이 완벽하게 일을 좀 추구할 필요성이 있고, 또 뭐 이것보다도 앞서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마음을 달래야 되거든요. 이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된 이러한 사안이다. 뭐 안전에는 특히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것을 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실질적인 어떠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말 위험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민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원 지역 노선버스 노조가 5월 15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중교통 파업에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 나선 이유도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첫 전국 단위 버스 파업을 앞두고 알아야 할 내용과 해결 방안을 중립적 입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업이 수요일 자정부터 예고가 되는데 도내에서는 창원도 좀 파업에 참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 12일 한국노총, 자동차, 노련 등에 따르면은 서울, 경기, 전국 광역시 10곳의 버스 노조가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동차, 노련, 서울, 경기 등 지역본부 9곳의 버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96%의 찬성률로 파업 가결을 했었고요. 예. 상당한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 파업 참여 지자체는 계속 또 늘어날 예정이고요. 경남 창원도 마찬가지로 파업 행위를 참여해가지고 전체 조합원의 90% 이상의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또 네. 파업이 가결된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전국 규모 파업은 사실 사상 처음인 거거든요. 네. 1990년대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대도시에서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버스 중고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임금 협상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했었는데 다만 이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실제 파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각 지자체나 각 버스 업체별로 부분별 파업이라든지 그런 건 일어났지만은 전국적인 대단히 파업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고 해서 더 많은 우려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막판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파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알려진 바로 따르면 좀 정말 대규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이 커진 이유는 뭡니까? 근데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파업 참여하는 업체 수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일 큰 건 이제 임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예. 실제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노조 입장은 정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잖아요. 네. 이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버스 기사님들의 실질적 임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버스 업체뿐만 아니라 이 주 52시간제 근무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업체에서 노조들의 불만이 꽤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은 지금 이제 당장 7월 1일부터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네. 300만 미만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사업장마다 이제 근무 조건은 좀 다 다른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까지 이제 68시간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68시간제에서 52시간제로 줄어들게 되면 주당 16시간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월로 계산하면 한 64시간 정도 한 달에 4주를 봤을 때 네. 64시간 정도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 우리 최저시급이 시간당 이제 8,350원이지 않습니까? 예. 대충 이 곱하기를 해보면 꽤 좀 금액 차이가 좀 크게 나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금 버스 노조들이 좀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버스 노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조금 있으면 다른 산업체에서도 이런 항의가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고 이 외에도 이제 버스 파업업체에서는 또 어떤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년을 좀 더 늘려달라. 현행이 이제 61살인데 만 61살까지 이제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61세에서 63세 정도로 늘려달라 뭐 이런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된 이번 파업 원인은 주 52시간 관련 그렇죠. 임금 문제인데 사실 말씀처럼 여기에는 버스업체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다른 종사자들도 많이 관련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 버스 노조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임금 문제는 누구나 다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소득이 줄어든다면 네. 어느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주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최소 이제 동결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누구나 다 바라는 입장인데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임금은 생존의 그 자체이고 또 삶의 질과 직결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노조하고 정부하고 지금 계산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보통 이제 기사님이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기결제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정규 시간 이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주 52시간제로 바뀌면 1일 2교대로 바뀔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업이나 특근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의 실질적 감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나 정부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번에 그 파업에 참여한 버스 업체를 보면 대부분 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다 대다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제에 따른 손실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조와 정부 간에 있던 그 입장 차이가 좀 그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면 뭐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언론을 보면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7, 80 정도 줄어든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파업이 이제 당연한 그 뭐 노동자의 권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점 또 뭐냐면 버스는 공공성을 띠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파업에 따라 가지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또 우리 시민들이고 맞습니다. 도민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노조나 사측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좀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버스 파업의 경우에는 여러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지자체와 정부를 향한 비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각각 또 다른 입장을 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는 중부처죠. 한 경우에는 이제 지방 정부에 요금을 인상하라라고 주문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좀 낮으니까 올리면 그만큼 재원이 확보되니까 대체 인력도 뽑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만한 손실 보는 임금도 올려줄 수 있다. 막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 그 주 52시간으로 다음 달까지 버스 업체들이 3,800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네. 약 3천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올리면은 해결이 된다라는 어떤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 정부로서는 이제 또 현재 지금 택시 요금 올린 지 얼마 안 됐고 네. 또 서울, 인천 등 또 환승 할인 문제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뭐 경기도만 올리면 되지 않는 건 또 말이 안 된다. 뭐 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는 재원도 좀 사실은 적고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방적으로 자기들 또 올리게 돼버리면은 뭐 시민들의 어떤 불평 불만도 자기들한테 예. 향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취재했던 일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 재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버스 노조 측 입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정부가 주 52시간 시행한다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예.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안건이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결국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뭐 대치력도 하고 또 임금도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재원이 없으니까 다 핑퐁 게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그 불편은 우리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참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저는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정부의 요금 인상 주문 이거는 좀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준공영제를 좀 다듬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 그 준공영제라는 거는 이제 민간 버스 업체가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이 수익금을 지자체 공동 관리하고 혹시나 이제 손실이 생기면 지자체가 보존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그 52시간제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네. 주장이긴 하지만 자동차 노령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정부의 기계적인 접근을 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뭐 정부는 기계적으로 52시간을 뭐 4분으로 잘라버려 가지고 뭐 시간을 계산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문제는 준공영제 이번에 이제 파업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인데 문제는 또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민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 오히려 뭐 사각지대입니다, 사실은. 뭐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쪽도 사실 현재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 자기들도 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준공영제도 자체를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 결국에는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공연불이거든요. 자체를 다듬으면 봐야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은 어찌됐든 국민들이 살아가는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거든요. 예. 근데 공공재 요금이 오르게 돼버리면은 다른 요금도 같이 연동돼가지고 인상되는 어떤 맞습니다. 정치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때문에 그 시민들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정부가 지자체와 버스 업체에게 버스 요금 인상하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정부가 이번 사태는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다. 뭐 지하철에서 요금 올리면 해결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무책임하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정부는 그 본인들이 추진한 주 52시간 때문에 이런 파생돼서 부작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뭐 국고 지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노조 협상의 당사자 입장으로서 뭐 제3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좀 중재 역할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해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만이 뭐 지금 답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언론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계속 지자체 이제 그 버스 요금 인상해라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버스 요금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자체가 그 요금은 인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뭐 바라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인상을 시켜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여기다 공공요금이 올라가게 시작하면 뭐 우리 시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거든요. 표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임 시절에 이렇게 이제 버스 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인상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딜레마인데 그 무엇보다 이제 중공영제 확대가 되면 제일 좋은데 네. 그 이것 또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재원 문제거든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이 중공영제라는 안이 있어도 실행이 지금 불가능하고 우리 창원시가 지금 이런 직면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예. 창원시 버스가 그 중공영제를 아직 시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승무 시장이 당선된 이후부터 시내버스 중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고 위원회도 꾸리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하루빨리 창원형 중공영제가 도입되는 게 또 이런 불을 좀 끄는 그 하나의 좀 척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파업이 또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가지고 이번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총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그 집단 운행 거부와 관련해 가지고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문순옥 경남도 경제불사 주재로 회의를 해가지고 집단 상황 판단 회의를 했었고요. 예. 또 회의에는 여러 그 시군 부단체장이라든지 여러 관련 기관, 유관기관 종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파업에 대한 어떤 대비, 비상수송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논의를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대체 교통수단 및 어떤 노선버스 운행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나 이제 노조원들이 혹시 이제 대체 버스 수송을 또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해를 못하게끔 경찰 인력을 또 이제 항상 대비해놓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는 이제 대체 수송 능력 증강을 위해서 전세 버스를 한 2,956대 좀 가용한 모든 걸 투입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학교 등교 시간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파업을 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결국 뭐 이번 파업이 실현되면 시민들의 발을 묶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 비판도 많은데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혹시 뭐 혹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현이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도 대중교통의 파업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손발이 묶이는 경우도 꽤 많은데 그래도 그 유럽에 있는 그 시민들을 보면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그 파업의 지지를 많이 보인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관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프랑스에서 이걸 톨레랑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명분이 약한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민들이 조금 반대 의사를 표출을 하고 있고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노조들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로 톨레랑스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되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봐요. 보는데 단명분이 있어야 된다. 시민사회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받아야만이 네. 이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서서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일 것이고,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성숙돼 가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겠죠.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면 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파업에는 좀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보면 시민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좀 이해해 줘야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지방 정부도, 대중교통 종사자도 지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오로지 도민인데요. 이를 간과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